자, 이제 오늘 OTT와 관련해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쨌든 OTT와 같은 뉴미디어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마 지금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고 계시고 이겨내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 때문에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지금 미디어 쪽,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서는 너무 책임감을 갖지 마시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무모할 수도 있는 얘기라도 오히려 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박 대표님부터 들어봐도 될까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처음 취업했을 때 이제 취직했던 회사가 CD롬 타이틀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다닌 지 한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광란이 깔려버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거 저 그때 그 CD롬 타이틀 만들려면 디렉트라는 프로그램 써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쓴 사람이 그냥 뭐 6개월 만에 쉽다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디렉터 쓰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CD롬이 없어지면서 망해졌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면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라고 정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른 툴로 애니메이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거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게임의 제작비의 80%는 아트 리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영화도 있고 VFX도 확장할 수가 많은데 이걸 굳이 애니메이션 틀을 가둬놓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AI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장하시는 게 저는 살아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자. 네. 네. 저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고민하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지만 사실 직원 한 150명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금 이 험난한 콘텐츠 시장에서 제 생존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인데,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IP가 중국에서 좀 잘 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오는 어떤 수익들을 많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작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지금 이 OTT 기반,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OTT 기반의 어떤 이런 시장 구조가 재편하면서 이런 그 자문자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까 다들 그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경쟁력 있는 장르인가? 이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기업들이 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었나, 지금까지? 그런 거였다면 왜 20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이렇게 좀 정말 괜찮은 기업들, 막 수조 원대 게임 회사처럼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왜 안 나오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갖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 한국 애니메이션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그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K-팝, 한국의 영화, 또 지금은 한국의 K-웹툰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구나, 현실적으로. 이 국내에 있는 여러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력도가 이 K 애니메이션이 매력도가 웹툰만큼 있으면 사실 지금 웹툰 시장 엄청나게 막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넷플릭스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한테 눈길을 아주 러브콜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 한국 애니메이션 장르나 소재나 아니면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글로벌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아주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컨텐츠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전제를 좀 깔았고요. 그렇다면 OTT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다른 장르와의 어떤 협력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들이 아닌가. 그 한 지난 15년 동안 그 뽀로로 이후에 프리스쿨 애니메이션들이 이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주류를 이뤘는데 결국은 시장이 확대하려면 그 덕후들이 보고 좀 성인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또 청소년들도 막 즐길 수 있는 팬덤이 막 무르익는 애니메이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소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웹소설이나 그 웹툰에서 그런 IP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웹소설이 지금 웹툰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웹툰 중에서 알짜 IP들을 드라마나 영화로 계속 그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틀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웹소설이나 웹툰 등에서 좀 뭔가 여러 가지 힌트나 소재들, 그래서 이 시장들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정말 이 컨텐츠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플랫폼도 많이 생겼지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슈퍼잉스 한 2년, 3년 기획해가지고 일단 EBS의 방영을 노출을 하면 걔가 나중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할 일의 50%는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50%는 한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얘가 히트를 하냐 안 하냐 뭐 라이센스 하냐 하지만 어쨌든 그 애들이 EBS를 통해서 슈퍼잉스라는 작품들을 본다는 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OTT 시장이 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웨이브랑 공동제작에서 웨이브에 넣었다고 치면 애들 중에 몇 명이나 이걸 볼까? 나중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컨텐츠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대신에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규모 자체도 되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 EBS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꼬마들은 다 보잖아요. 근데 웨이브 찾아 들어가서 그 웨이브에서 서비스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애들은 전체 아이들 중에 몇 프로나 될까? 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일종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되게 리스크적인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좀 우리 제 대표님도 좀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지만 우리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작품의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를 되게 낮춘다던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회사의 어떤 색깔이랑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랑 공동 제작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저희는 그게 IP를 지금 저희가 한 13년 차 회사인데 내세울 IP가 지금 2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정말 많은 IP들을 좀 확보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결국 콘텐츠 회사는 어느 정도 시점 되면 IP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회사의 가치들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IP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참여하고 뭐 일정 부분 사업권 가서 좀 파일을 좀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IP를 판을 키우고 IP를 확보하고 넓혀가고 콘텐츠 기획회사들이 항상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정정님 어떻게? 네. 뭐 포스트 팬데믹 뭐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조만간 오겠죠. 이제 올 연말 지나면 이제 뭐 올 텐데 그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뭐 뉴노멀 2.0 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컨텐츠 업계, 특히 이런 이 플랫폼 쪽에서 온 효과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난 거라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4년, 5년, 6년 걸렸을 결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만에 그 결과치를 앞당겨서 저희가 학습할 수 있었다. 라는 그 어떤 시장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다라는 의미에서 그 코로나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애니메이션 업계,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그 대응이 전혀 새로운 대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의 5년이란 기간이 거쳐야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1년 만에 거쳤기 때문에 그럼 그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내가 이 새로운 플랫폼에 런칭을 할 컨텐츠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습득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습득된 학습 효과를 결과로 내실 수 있는 기획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용호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애니메이션의 업계가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들고요. 이 체질 개선은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는 분명히 일정 부분의 희생도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치가 솔직히 모두가 누리는 결과치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금에 보는 애니메이션 업계가 보는 이 시장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들 좀 지혜를 모아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좀 이 경쟁력 있는 아까 OTT들이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이런 기획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 거기서 이제 또 뽀로로 같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또 이제 시장이 좀 더 확장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작하시는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좀 그런 쪽에 좀 시장을 보시고 실행을 이제 하실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짧은 기간에 얻은 어떤 그런 많은 학습 효과의 결과물들을 이제 좀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뭐 업계는 아니지만 또 지금 저희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계신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또 막 던져보겠습니다. 그 세 분 말씀하신 거하고 좀 결은 비슷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탈 애니메이션 하라. 아까 우리 박일호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벗어나기 위해서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우리 학생 그룹들, 프리스쿨러, 이 애들의 감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이제 웹소설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가 와패드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한 5천억 주고 왜 인수했을까?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키싱부스라는 티네이저 영화가 있거든요. 시즌 1, 2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와패드의 소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3년 전에, 2년 전인가 1편 나왔거든요. 1편 나올 때 그 작가의 나이가 15세였어요. 그러니까 15세면은 중학교 한 1, 2학년 되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의 감성을 가지고 만든 소설이 20대, 30대가 좋아하는 영화로 탄생을 한 게 지금 스트리밍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국내의 스타트업 중에 채티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채팅 소설을 쓰는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작가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작가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부르고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회사도 이제 시리즈 B 투자까지 받았어요. 누적 투자 한 90억 받았는데 카카오가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작가의 채팅 소설을 웹툰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인접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흐름은 가장 큰 흐름은 창작자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는데요.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이들이 접한 컨텐츠의 전면이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근원이 애니메이션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아까 이제 IP 얘기하셨지만 IP의 핵심이 지금 창작자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그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니메이션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간 레가시화 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탈 애니메이션 할 필요가 있는데 인접으로 가면 제일 보이는 게 웹툰이고 웹소설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것들과의 그 제휴를 많이 하시되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 회사로는 꽤 큰가 봐요. 인테리어 하는 회사로는. 근데 이 회사가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국보 디자인에서 이제 스타트업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메타버스 관련된 스타트업들만 발굴을 해서 자기네 디자인하는 인테리어에다가 막 인풋을 시키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아이디어 자체를 스스로 수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외부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 애니메이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지금 우리 전문의 말처럼 압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례로 로블록스 오늘 기사 나온 거에 보면 이제 로블록스 안에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 안에 구찌가 이제 구찌 샵을 열었는데 왜 그러면 10대가 주로 쓰고 있는 로블록스 안에서 구찌가 왜 상품 팔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접점의 여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절로 가겠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감에 의해서 CEO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의외의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졌던 데이터를 분석한 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제가 보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도와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고객의 흐름을 장악해야지 먼저 이렇게 가서 딱 말도 꽂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벗어나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프텔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라프텔이 런칭 이제 리디가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프텔이 딱 런칭했을 때 왓챠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들어갔더니 이제 왓챠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왓챠도 처음부터 이런 OTT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영화를 그렇죠. 네. 주로 보는 그런 관객들의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공한 이제 이런 서비스가 됐다가 이제 OTT가 됐는데, 저보다 이제 라프텔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한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막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 타고 홀로 나와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아예 세일을 해서 그냥 확 질주를 하느냐 아니면 그 폭풍에 휘말려서 헤어나지 못하느냐에 대한 기로에 있을 정도로 좀 첨예한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오늘 김종호 본부장님께서 이게 쓰신 책 이메일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자 사인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준비된 시간 다 마치겠고요. 오늘의 저희 토크가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와 대한민국 OTT 전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OTT 미디어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디즈니가 지난 85년 동안
기업으로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을 해왔고 디즈니 플러스를 왜 만들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OTT도 많지 않습니까? 웨이브, 티빙, 왓챠 이렇게 많은데 이 한국의 OTT들이 이렇게 글로벌로 들어오고 있는 OTT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도정 OTT도 나름의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많은 혁신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